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오늘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이번 국감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처음 맞는 국감이죠. 이번 국감은 그래서 좀 달라질 것인가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겠지만 사실 별로 바뀔 것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번 국감부터는 증인실명제로 도입했기 때문에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번에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들의 숫자와 면면을 보면 전혀 달라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국감이 변하지 않는 이유로 국감을 스타 탄생의 장으로 생각하는 정치인들의 자세, 의원들의 전문성 부족, 그리고 내용 부족을 고성으로 대체하려는 의원들의 자세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감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국감 무용론인데요. 하지만 이런 극단적인 생각 절대 옳지 않습니다.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몇 안 되는 수단이 바로 국정감사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국감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하도록 여론과 언론이 감시를 잘해야 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저와 청취자 여러분들의 역할이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는 분이죠.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먼저 5.18 광주 민주항쟁 얘기부터 하죠. 이 경찰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에 공수부대의 집단 발표가 있기 전에 시민들이 무장했다는 주장, 이게 조작이라고 공식 발표, 신군부의 조작이라고 공식 발표를 했죠. 그렇습니다. 예. 경찰이 그 자체 조사를 통해서 그 광주 시민군이 공수부대의 그 집단 발표 이전에 먼저 무장했다는 주장은 신군부의 조작이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이런 그 공식 조사 결과를 이제 그 경찰 등 이 공공기관에서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전남지방경찰청은 어제 이제 그 5.18 민주화 운동 과정 그 전남 경찰의 역할이라는 이제 보고서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예. 5.18 당시 그 경찰 관서의 무기가 시민들에게 그 처음 피탈된 것은 1980년 5월 21일 오후 1시 30분 이 나주 남평지사로 확인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이는 그 당시 그 광주에 그 진입한 공수부대가 그 5월 21일 그 오후 1시쯤 옛 전남도청 앞에서 그 시민들 향해 그 집단 발표를 한 직후에 이제 시점인데요. 예. 신군부는 그동안 시민군이 5월 21일, 그러니까 5월 21일이 굉장히 중요하죠. 오전 8시쯤에 이미 그 나주 반남지서에서 그리고 오전 9시는 나주 남평지서에서 이 총기와 실탄을 그 탈취당하거나 그런 시도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고 네. 이에 따라서 그 자위권 차원에서 이제 그 발표를 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펴왔던 것이죠. 그러나 이런 주장과는 그 정면 배치되는 결론입니다. 이 같은 조사 결과 이 30년 동안 그 기밀로 분류된 1980년 6월 당시에 이 치안본부 전남도경 감찰 기록을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네. 또 그 해당 경찰 관서의 그 관계자 증언을 통해서도 확인을 했다고 하죠. 네. 이 전남 경찰청은 이 신군부가 당시 계엄군의 그 집단 발표를 그 정당화하기 위해서 경찰의 그 상황 일지까지 조작한 사실도 확인이 됐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사실 이때가 제가 20살, 19살 요때였었거든요. 저도 네? 젊은 나이였습니다. 맞습니다. 참 근데 이때에 일어났던 일들을 아직도 진실이 안 밝혀서 지금도 진실을 밝히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것이 참 좀 씁쓸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자, 밤새 들어온 소식 얘기해보죠.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핵무기를 협상 대상으로 한 대화는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핵 협상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이제 이거는 어제 오늘 밝힌 것은 아닌데요. 네. 리용호 그 북한 외무상은 그 러시아 타스 통신 그 대표단과의 그 회동에서 어떤 조건에서 북미 간 대화가 그 가능하겠는가 이렇게 이제
대표단에서 물은 데 대해서 이 자신들이 보유한 그 핵무기를 협상 대상으로 한 대화, 즉 핵협상은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미국이 근원적으로 그 대북 적대 정책을 포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고 그러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 그 북미 간의 그 평화 협정을 대화 조건으로 그 제시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지 않느냐. 최소한 미국이 이 평화협정 카드를 내밀어야 대화가 가능하다. 예. 이제 이런 식으로도 그 풀이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 그 한국 정부의 그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그 남측이 이 군 당국 간의 그 대화나 이산가족 상봉 등을 그 제안을 했지만 이 남측이 미국을 그 추종하면서 북측에 대한 그 제재와 압박을 추구하는 한 남북관계 개선 어떤 전망도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미국의 전략 폭격기죠. B-1B 랜서 2대가 지난 10일 밤에도 한반도 상공에 예고 없이 나타났는데 바로 그 직후에 백악관에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군 순회로부터 이 다양한 의견, 하지만 대북 군사 옵션의 방법을 보고받았다는 소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 백악관 이게 또 이 상황실에서 이걸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든 이 대북 메시지를 확실히 이제 전달하겠다 이런 뜻으로 이제 풀이가 되고 있고요. 또 이는 뭐 이제 북한뿐만이 아니라 그 중국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라고 봐도 되겠죠. 예. 이 B-1B 랜서 2대 이번에도 그 야간에 전개를 했습니다. 항상 이거 2대씩 다닌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그 한국공군 F-15K 그 2대가 같이 편대를 이뤄서 이제 그 비행을 했고요. 동해와 그 서해상에서 각각 그 가상 공대지 미사일 발사 훈련을 이제 실시를 했습니다. 바로 그 직후에 백악관에서는 그 트럼프 미 대통령이 그 다양한 그 대북 군사적 옵션을 그 보고를 받았는데요. 네. 백악관이 이 별도의 성명을 통해서 이를 공개한 것이 이제 상당히 좀 이례적입니다. 이 분명한 그 대북 메시지를 보내겠다고 그 작심한 것으로 이제 풀이되고 있는데요. 백악관에서 그 매티스 국방장관과 그 던퍼드 그 합참의장이 그 북한의 그 공격과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그 북한의 그 핵무기 위협을 막기 위한 그 다양한 옵션들을 이제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보고받은 곳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백악관 그 상황실이었습니다. 전시나 이에 준하는 상황에서 그 대통령이 그 군사작전을 그 최종 승인하거나 이 지시하는 곳이라고 하죠. 강력한 대북 메시지. 트럼프 미 대통령이 회동 직후에는 미국 외교계의 그 주요 인사이자 그 대표적인 그 중국 통인 그 키신저 전 국무장관도 만났다고 하죠. 이 키신저 장관이요. 노벨 평화상 받았지 않습니까? 네. 이때가 제가 중학생이었을 때. 맞습니다. 예, 참. 사실 이제 키신저 장관과 그 당시 중국의 그 주얼레. 이제 그 부수석이. 네. 사실 그러니까 한반도의 지금의 현상을 맞습니다. 협상에서 타결지은 사람들이기도 하죠. 그렇죠. 자, 자유한국당이 정치보복 대책 특위를 구성을 했네요. 이 국정원과 군사이버사령부 같은데 검찰의 전방위적인 적폐 수사를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이제 정면 대응하겠다 이런 얘기인 모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국정원과 군사이버사령부의 그 댓글 공작 등에 대한 그 검찰의 그 전방위적인 수사가 박근혜 정부 시절은 물론이고 이명박 정부의 그 청와대까지 그 정주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일선으로 이제 그 수사가 그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좀 방어진을 치고 나선 모양새이죠. 이 한국당 어제 그 정치보복대책 특위를 구성을 하고 위원장에 그 삼선의 그 김성태 의원을 그리고 부위원장에는 이 경대수, 김도욱, 장재원, 주광덕 의원 등을 이제 임명을 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어제 그 1차 그 전체회의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적폐청산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두 그 정치보복이라면서 여러분들이 좀 전면전을 할 각오를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하죠. 예, 근데 그 홍준표 대표는 이거 말고도 또 딴 데에서 화제를 몰고 오는데 이 바른정당하고의 보수 통합 문제 말이에요. 예? 11월 바른정당 전당대회 이전에 통합해야 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홍문표 사무총장한테 당 차원에서 통합협의에 나서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그러죠. 네, 어제 그 최고위원회에서 저희가 지시를 했는데요. 예. 그동안 홍준표 대표는 그 당대당 통합 방식은 상당히 부정적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당대당 통합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주목이 되는데 그런데 사실상 과연 바른정당 전당대회 이전에 그 당대당 통합이 되겠느냐. 결국은 그 어렵다는 점에서 결국은 그 바른정당 그 통합파 의원들을 좀 빼내오기 위한 것 아니냐. 예. 이런 풀이도 나오고 있죠. 이 바른정당의 반응은 좀 양갈래로 확연히 좀 갈라졌습니다. 자강파인 유승민 의원은 우리 당 전당대회는 우리가 알아서 한다.
영감님은 자유한국당 지지자나 그 신경을 써라. 이렇게 쏘아붙이고 하죠. 홍준표 대표 얘기하나요? 그렇죠. 상당히 두 분이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지가 않을 텐데. 그런데 상당히 아무튼 네. 굉장히 그 신경질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네. 그만큼 기분이 나빴다 이런 얘기겠죠. 반면 그 통합파인 김무성 의원은 전당대회 전에 그 통합 논의를 어느 정도 그 궤도에 올려놓아야 한다. 지방선거 필패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보수우파 통합이 필요하다면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그 당대당 통합 논의에 화답하는 모양새였습니다. 바른정당 어제 뭐 국회의원과 그 원외위원장 그 비공개 연설회의를 가졌는데요. 예. 전당대회 이전 그 당대당 협상은 없다고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한국당과 그 바른정당 3선 의원들 15명 어제 또 모임을 가졌죠. 그리고 그 보수 대통합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는데 자유한국당에서 11명, 바른정당에서 이제 4명이 참석을 했다고 그래서 그렇군요. 바른정당 사정이 꽤 복잡해 보이죠. 그러고 보니까 당대표는 홍준표, 사무총장의 홍문표 의원, 다 무슨 표 의원들이 지금 자유한국당에 네. 많네요. 그렇군요. 홍표. 예, 민주당에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에 정치인 교수 블랙리스트가 있었다. 정부의 반대 성향을 가진 정치인이나 교수들에 대해서 국정원이 비방 제압 활동을 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었죠. 자, 그래서요. 이 TF에서 검찰에 수사 의뢰를 권고했는데 어제 검찰에서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이상돈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자, 어떤 것을 보고 또 어떤 얘기를 했는지 직접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제 2시간 참고인 진술하고 오신 모양이에요? 2시간까지는 안 되고요. 예. 1시간 반 정도. 진술 끝나면 이제 자기가 진술한가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있죠. 그래서 거의 2시간 걸렸죠. 예. 근데 뭐 어떤 부분, 실제로 교수님께서 거기 가셔가지고 보셨죠? 자료들 같은 거를. 네. 교수님, 죄송합니다. 의원님께서. 네. 제가 항상 이상돈 의원님은 교수님 시절부터 네. 제가 그래서. 네, 예. 알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국정원 문서에서 보도가 된 바도 있죠. 예. 거기에 나타난 사실을 제 진술하고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대체로 제가 기억하는 바 똑같습니다. 어떤 걸 기억하는 바 예를 들면은요? 네, 그러니까 원세훈 씨가 국정원장이 된 후부터 제 개인 블로그 홈페이지에 욕지거리 같은 이런 글이 아주 많이 올라왔어요. 이런 것부터 그다음에 이제 2009년 6월에 제 학교 앞에 와서 저를 비난하는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마이크로 떠들고 이런 시위한 적이 있었고 심지어 얼마 후에는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 앞에서 한번 그랬고 또 그런 것을 제가 직접 보진 못했는데 이제 그해 11월 말에 제 학교에서 한번 더 크게 한번 그런 짓거리를 한 것을 있는데 그게 다 국정원 지시에 의해서 했고 국정원 그 팀장이 원세훈 국정원장한테 이렇게 이행을 했습니다 하고도 보고한 그런 문서죠. 네. 그리고 제가 보도된 거를 좀 읽었는데요. 이 국정원이 말이에요. 이 대학교를 잘 모르는 모양이에요. 아니 이상돈 의원님에 대한 재임용을 못하도록 하라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네, 그런 얘기 있었어요. 제가 그것도 묻고 말았죠. 아니, 정년보장 받은 교수를 뭘로, 재임용이라는 과정 자체가 없는데, 예? 근데, 정년보장 받았다고 그렇게 너무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가요? 이제, 있지도 않은 사실로, 스캔들 꾸며내서, 사람 괴롭히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 당시에,
제 짐작에 중앙대학교는 또 그 당시 그 총장이 이명박 정권과 좀 깊은 관계 있는 네, 맞아요. 했죠. 그러나 뭐 저한테 뭐 그런 전화 한 장 없었습니다. 그것도 뭐 제가 또 그런 안내 받았다고 제가 또 거기에 숙이겠습니까? 제가 받아버리지. 근데 그때 그런 일 이렇게 당하셨을 때, 야, 이게 국정원이 뒤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셨었어요? 그렇죠. 그런 일 할 수 있는 건 국정원밖에 없고요. 그리고 원세훈이라는 사람이 국정원장 임명하면 그런 거 하라고 임명한 겁니다. 네, 제가 원세훈 씨 알지 않습니까? 저하고 대학 동기생이에요.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그러나, 뭐, 행정국시 붙었는데, 국가 정책 같은 거 다룰 만한 그런 수준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네? 그런 사람은 돌쇠같이 생겼다고 해서 국정원장 시켰으면 정권 안보하는 거죠. 이명박 대통령은 목적을 위해서는 모든 걸 다 하는 사람이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처음부터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상돈 의원님께서 그런 식으로 국정원의 사찰을 받고 또 그렇게 이상돈 의원이 개인에 대한 어떤 그 공격 같은 거를 공작하고 이러한 이유가 4대강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그것만은 아니죠. 제가 그 촛불 시위 관련해서 MBC PD 수첩 기소할 때도 뭐 부당하다는 등 기소 실패할 거다 뭐 이런 뭐 글도 쓰고 상당히 좀 정부의 아픈 부분을 많이 좀 지적을 하고 그랬죠. 그러나 가장 큰 건 역시 4대강 사업이죠. 4대강 사업 반대 운동은 제가 앞장을 섰고 제가 또 이른바 뭐 성향을 볼 때는 보수학자라고 남들이 그러고 제가 그 당시 또 국토부의 중앙하천위원회 위원이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아마 그게 제일 컸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 의원님께서 보실 때에 국정원의 이런 그 이상돈 의원님에 대한 어떤 비방 그리고 음모 이런 것들이 언제까지 이어졌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2013년 초까지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2012년 초입니다. 네. 2013년 12월에 제가 박근혜 비대위원장 저하고 이제 김정인 박사가 비상대책위원 임명했지 않았습니까? 11년 12월입니다. 네. 2012년 4월 총선 앞두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저하고 김정인 박사가 또 험담하는 글이 뭐 굉장히 많았어요. 온라인상에. 그거 다 거기서 국정원에서 작업한 거고. 그리고 2013년 초에는 당시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김종인 이상돈 물러가라고 그 플래카드 들고 시위한 적이 있었어요. 노인네들. 그 어버이연합과 거기서 한 거죠. 그거 다 국정원이 한 겁니다. 뻔한 거죠. 근데 이제 어버이연합 측은 자발적인 정치 활동이다 모든 게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나가던 규새끼가 웃겼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저는 추 씨와 어버이연합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보다는 제가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추 씨는 조직 능력과 인력 동원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보통 능력이 아닙니다. 아무나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막 보수 시위 그런 거 했고 지난 9년 전전 두 정권의 9년 동안에 보수의 아이콘은 바로 추 씨입니다. 그러니까 보수가 너무 창피한 거죠. 근데 그 박근혜 정부 들어서고 나서도 사실 이상돈 의원님께서는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는 어떤 불이익 같은 거 받는다는 느낌은 안 들으셨어요? 뭐 불이익 같은 거라기보다도 뭐 저한테 대해서는 그런 게 전혀 먹히지가 않았잖아요. 나름대로 뭐 국정원이나 뭐 이런 데서 한계를 느꼈겠죠. 이 사람은 도대체 꿈쩍도 안 하는구나. 뭐 이렇게 한계를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뭐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 뭐 제가 좀 처음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좀 잘 나갈 수 있도록 좀 건설적인 비판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2010년부터는 제가 이제 완전히 접었죠. 2014년 한 여름이죠. 14년입니다. 네. 저는 이제 박근혜 정부가 이제 잘 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다음부터는 뭐 신문에 칼럼도 썼죠. 뭐 그러나 그때는 뭐 특별한 건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상돈 의원님이야 보수 쪽에 있어서 대표적인 학자셨으니까 그렇지만 또 이 대표적인 정치인들 있지 않습니까? 네. 더군다나 이제 이 상대적 진보 진영에 있는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또 그분들도 많이 당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렇죠. 예. 문재인 대통령이나 박원순 서울시장 당연히 그 팀을 만들어서 모든 걸 사찰하고 아마도 불법적으로 도청 같은 것도 했다고 저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당연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런 70년대에 무슨 사람 고문하는 시절에 고문만 안 했을 뿐이지 그런 작태를 다 한 거죠. 네. 그러면은 이게 최종 책임자로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조사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법학자이시기도 하시니까. 네,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모든 책임은 대통령한테 있죠.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과학적 스톱 시월이라는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책임은 대학관에 있다 말이죠. 네.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원세훈 씨를 통해서. 네. 그러면은 검찰이 조사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저는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언제쯤 많이 한다면 수사 지금 진행 상황 이렇게 보셨을 때 언제쯤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피해자 참고인 조사를 다 끝나고 그다음에 원세훈 씨에 대해서 사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그리고 이제 또 그런 과정에서 다른 얘기 많이 좀 나오겠죠. 이미 예. BBK 사건, 네? 그 다음에 다스 위장 소유,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문제의 도곡동 땅 문제까지 나오지 않겠죠. 그렇다면 그 당시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스, 도곡동 땅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것들도 이번 기회에 다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지금 이제 언론 보도도 그렇게 추적을 하고 있고 자연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드디어 이제 거대한 거짓이 그냥 무너지고 있는 거죠. 근데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이게 정치보복이라는 거 아닙니까? 웃기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제가 보복합니까? 근데요. 오늘부터 이제 국감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환노위 같은 데서는 4대강 사업 다시 이게 쟁점에 오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좀 우리 4대강 사업에서 생태 분야는 환노위에서 좀 다루게 되겠죠. 그러나 4대강 사업을 본격적으로 다루긴 좀 어렵지 않는가 봅니다. 왜냐 그러면은 4대강 사업을 주로 다뤄야 될 곳은 국토위죠. 환노위가 아니고. 그래서 물 관리 일원화 문제가 좀 해결되고 나야 환경부가 정부 내에서 이제 모든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고 국회에서는 우리 환노위가 4대강 사업을 본격적으로 다룰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요. 요건 좀 다른 얘기인데요. 헌법재판소장 지금 대행체제를 유지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요. 헌법재판관 자리가 한 자리 비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는 자리. 거기다가 재판관 겸 헌재 소장을 그 자리에 갖다 임명하는 거죠. 그리고 헌법재판관보다는 좀 더 국민적인 신뢰가 있고 또 그야말로 권위가 있고 신망이 있는 분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새로 빨리 임명하는 겁니다. 네. 권한대행 체제 이건 너무 이상한 거죠. 너무 오래가지 않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서는 추석 연휴 이후에 각 당 연결해서 추석 민심을 계속해서 들어보고 있죠.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정의당
얘기 들어봐야겠죠.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노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떻게 지역에 내려가셨었죠, 추석 때? 네네. 예, 어떻게 화두가 뭐였다고 보십니까? 예, 다양한 말씀들을 하시지만, 예. 대체로 민생 문제, 먹고 사는 문제, 특히 경기가 장기적으로 침체되고, 예. 특히 이제 창원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조 불황이라거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좀 생활의 주름살이 많이 이렇게 잡힌 거죠. 그거에 대한 언제 이렇게 회복이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궁금증들이 많았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또 무슨 얘기 나왔어요? 그 이외에는 이제 아무래도 실질 실업률이 높아지니까 예, 고용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요. 예. 예, 그리고 이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걱정들도 많았죠. 이러다가 혹시 전쟁까지 나는 거 아니냐 이런 그런 우려들도 많았습니다. 지금 구글 트렌드하고 네이버 랩 데이터 랩이요. 이걸로 네. 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추석 민심에서 가장 크게 꼽았던 것이 지금 노회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이 경제, 민생 이런 문제고요. 두 번째가 적폐, 세 번째 키워드가 전쟁이었었거든요. 네. 자, 그런 의미에서는 이게 나름대로 상당히 또 좋은 아주 중요한 점을 짚어주셨는데, 자, 제가 지금 두 번째로 적폐 얘기를 했는데요. 네네. 지금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 계속 박차를 가하겠다는 거고, 자유한국당이 근데 여기에 맞서서 정치보복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거든요. 예? 현 정부의 정치보복 공세를 저지하고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뇌물수수 등에 대한 재수사를 요구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일단 정치보복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정치보복에 대한 반대가 일체의 어떤 범죄 사실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발견되는 거다 묻어두라는 얘기는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아하. 예. 그래서 보복을 위한 보복이 문제인 것이지 어떤 잘못이라거나 그런 중요한 어떤 범죄 사실이 드러나는 거는 그 자체로서도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좀 구분이 돼야 되는데, 예. 모든 것을 갖다가 보복으로 규정하고 일체의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쟁의 쟁점으로 삼는다면은, 오히려 이제 이게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지 않냐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말이에요. 이동관 전 홍보수석이죠. MB 때 최측근 역할을 하셨던 분이죠. 네네. 이동관 전 홍보수석은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국가기밀인 국정원의 메인 서버로 뒤져서 MB 정권 때 문제만 끄집어내서 언론에 흘리고 있다. 국회에서 국정조사할 수 있는 사안이다. 사초라는 건 임금님도 못 보던 것이다. 간과해서 넘어갈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데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보세요? 네, 이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신 건지 좀 더 설명을 해주면 좋겠고요. 네. 근데 일단 말한 내용만 놓고 보면은 국정원의 메인 서버에 최소한 MB 정권 때의 문제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예. 그렇다면은 다른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둘째치고 일단은 MB 때의 문제점이 국정원 메인 서버까지 있다는 것도 문제 아니냐 제가 볼 때는. 근데 이거 가지고 우리 MB 쪽 문제도 있지만 다른 정권 문제도 있는데 왜 MB 정권의 문제만 문제 삼느냐라는 거는 사실 낚시 바늘에 걸린 물고기가 예. 다른 물고기도 있는데 왜 나만 낚느냐.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MB 때 정권에 문제가 없는데 문제를 삼으면 문제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또 문제가 작은데 그걸 갖다가 굉장히 부풀려가지고 마치 큰 문제가 있느냐 뒤집어 씌운다면 그건 굉장히 나쁜 접근인 거죠. 예. 근데 우리 문제도 있지만 너희 문제도 있지 않느냐라는 대응은 사실은 국민들에게 그렇게 설득력이 없어요. 그럼 노무현 정부의 문제도 있었다면 그 양쪽 다 처벌해야 되는 거죠. 예. 예를 들면 문재용 씨에 관련된 문제를 갖다가 입 닫고 있다가 예. 다른 이제 이유정 씨 문제가 발견되니까 예. 거짓으로 이렇게 부풀린 게 발견되니까, 그럼 그것도 조사하자고 다시 끄집어내는. 근데 이렇게 돼서는 끝이 없다고 보거든요. 예. 네, 그래서, 어느 정부도 특혜를 받을 수 없는 것이고, 또 어떤 정권도, 과도하게 이제 필요 이상으로, 보복을 당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예. 양쪽 다 경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나온 기사인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군사이버사령부가 유명인의 SNS 동향을 보고했는데 네네. 이 안에는 가수 이효리 씨 있지 않습니까? 네네. 요새 효린의 민박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다시 한번 아주 주목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야구선수 이승엽 선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뭐 현 대통령이 당시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뭐 이런 분들 다 포함이 돼 있다는 건데 이거 도대체 뭡니까? 예? 예, 저는 이게 사이버 사령부는 사실은 우리하고 군사적으로 적대적 관계에 있는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 동향을 탐지하고 국가 안보의 천병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글쎄 말이에요. 지금 거론된 사람들 보면은 정치적인 이 목적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들을 갖다가 이렇게 대응을 하려고 활동을 한 것 같아요. 아니, 이승엽 선수가 무슨 정치 활동 한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승엽 선수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이효리 씨도 뭐 아주 가끔 좀 그 일반 어떤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글쎄요. 얘기를 한 것으로는 네. 보이는데 그 정도 가지고 그렇게 국가기관까지 나서서 사찰해야 되느냐는 납득이 안 가거든요. 무슨 간첩 혐의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정말 그 권력이 잘못 쓰여진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군에서 누가 어떻게 지시했는지까지 다 밝혀내가지고 적절한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그 반대되는 논란이 또 있지 않습니까? 바로 홍준표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정치 사찰 의혹 부분인데요. 이 뭐 자신의 수행비서 통화 목록을 조회했다. 검찰, 경찰, 군이 말이에요.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근데 물론 수사당국은 적법한 수사 절차에 따른 것이었고 이게 그 어떤 사건을 수사하다 보니까 통화 내역을 조회하다 보니까 이 홍준표 대표의 이 수행비서의 통화 그게 있어가지고 그걸 조회했을 뿐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 네네. 근데 홍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그 서울에 아는 사람이 없는 수행비서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대상이 될 리가 없다. 검찰 사건 조작으로 곤욕을 치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게 거짓 해명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재반박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예, 일단은 검찰에서는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대상인 사람과 통화한 번호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게 누군가 알아봤다는 얘기인데. 예.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대상이 꼭 서울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거 모르죠. 저는 그게 누군지 모르니까. 그것이 뭐 서울에 거주하든 어디에 거주하든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서 다루게 되면 다루는 건데 그걸 서울에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 하나만 가지고 검찰의 어떤 발표가 거짓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이 정도까지 커졌다면은 이거는 그냥 대충 없는 것으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진위가 밝혀져야 국민의 의혹도 가라앉는다고 생각되고 그런 점에서 일단은 홍준표 대표가 보좌관이 수행비서가 과연 누구하고 통화했는지 수행비서로부터 좀 솔직한 좀 진술을 받는 게 우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명명백백히 밝혀야지 이렇게 그냥 아니야 난 더 의심이 가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명명백백하게 조사를 해서 밝혀져야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1차 수사기관들의 발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 대표가 그것을 수용하지 않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이만큼 그 의문이 한 점도 의혹이 남지 않도록 예. 밝히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걸 대충 듣고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야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요거 좀 여쭤보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이번 주에 어떻게 결정이 난다고 그러죠. 뭐 이번 주로 해봤자 오늘하고 내일인데 말이에요. 예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예, 17일 이전에는 결론을 내야 되니까 이번 주 내일 정도가 될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데요. 이 문제는 법원의 판단에 저는 맡게 된다고 보고, 예. 정치적으로 압박을 가하거나 어느 방향이든 그런 문제는 사실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재판이 같이 공범 내지 또는 같은 사건에 이제 서로 공범 내지 어떤 증인으로 이렇게 연루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앞서서 예를 들면은 안종범 수석이라거나 최순실 씨라거나 김종차관이라거나 이런 분들이 다
그 같은 사건의 경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 연루돼가지고 이 구속 연장 등의 처분을 받은 바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 좀 종합적으로 그 형평에 맞게끔 법원에서 판단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가정인데요, 추론인데 예. 만일 말이에요, 만에 하나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이 이제 불발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말이에요. 네. 어떤 점이 제일 우려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볼 때 그 재판받는 과정에서 본인의 재판에도 이러저러한 이유로 그 불출석한 바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 이재용 씨 재판 같은 경우에는 증인으로서 출석 요구를 또 거부한 적도 있기 때문에 예. 사실 불구속 상태가 되면은 뭐 병을 칭하거나 아프다는 이유를 대거나 이러저러한 이유를 대가지고 재판에 굉장히 소극적으로 임하거나 또는 불출석을 갖다가 하게 될 경우에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문제가. 뭐 구인장을 발부하느니 마느니 이런 문제까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재판 진행에 차질 빚을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인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요. 한미 FTA 재협상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정부가 그 좀 트럼프의 그 강공 체계에 너무 끌려다녀서는 안 되리라 저는 생각됩니다. 예. 사실 이게 한쪽이 이기면 한쪽이 손해고 한쪽이 손해면 예. 다른 쪽이 이기고서 맞물려 있는 예. 부분인데 너무 이제 트위터의 어떤 그 아주 강경한 그런 이른바 미치광이 전술에 말려드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은 3부에서 뵙겠습니다.